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인 주은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장애 환자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고 싶어 하는 것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런 모든 걸 집대성해서 이번에 매일 숙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잠은요,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거의 공통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깨면 안 돼요. 6시간을 자건 7시간을 자건 눈을 감고 잠이 금방 들어서 깨임 없이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아침에 또 상쾌하게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 꿈이 있으면 안 돼요. 꿈이 있으면 그건 선잠이라고 여깁니다. 네 번째로는 좀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 잠이 짧아야 돼요. 또 길면 안 돼요. 한 6시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나는 잠을 정말 잘 잤어. 꿀잠이야. 이게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해야 할 잠이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잠은 성별과 연령을 따진다면은 딱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요. 언제까지? 10대 초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정도까지. 그 이후부터는요, 한두 개만 만족해도 괜찮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강한 잠을 추구하는 거예요. 건강한 잠. 그러면 건강한 잠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 시간이에요. 그 수면 시간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 수면의 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수면 시간과 수면 시간의 질이, 그 수면 시간대가 규칙적이고도 적절한 시간대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맞아 떨어져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잠이고, 그 건강한 잠이란 뜻은 그 잠을 잠으로써 나의 뇌 건강이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 나의 느낌이 어떤지는 별로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잠은요, 큰 명제가 있어요. 뇌를 위한 과정입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잠은 깨어있는 거와 죽은 거의 사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20, 30년간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이것은 복잡하고 다단하고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며 여러 뇌신경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적어도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은 첫 번째는 새로운 신체 조직의 성장과 치료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파봤고 수술도 받아봤고 다쳐봤고, 그러면 잠을 잘 자야 그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 회복이 되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체온 조절의 의미가 있고요. 체온 조절, 우리가 항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나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감기를 포함해서 쉽게 걸리죠. 세 번째는 신체 대사의 조절, 면역 기능 유지, 마지막으로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에 대한 잘못된 속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요즘은 현대인들이 잠에 집착을 많이 해서요. 이런 유튜브 채널에도 잠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게 왜 이렇게 최근에 한 10년, 20년간 더 심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예전보다 전 연령을 다 포함해서 더 못 자고 더 조금 자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벤트는 2007년 아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아이폰 미국이었고, 우리나라는 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전 인구가 다 쥐게 됐죠. 나이 드신 분부터 아이들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보게 되고, 특히 저녁 시간에 보게 되면서 잠이 줄고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됐고요. 또 최근에 OTT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려고 자야지 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 뭐 30분부터 1시간까지 그 이상도 보면서 잠이 드는, 사실 좀 잘못된 수면 습관이긴 한데, 또 바쁜 것도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니까, 그래서 더 잠을 잘 자고 싶어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잠에 대해 엄청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미디어 통해서 마구마구 나오고, 그게 유튜브든 미디어든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망 없는 과도한 정보가 유입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를 해요. 이런 게 다 합쳐지면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죽은 듯이 자는 거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뇌를 찍으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절대 죽은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코를 골며 자는 사람 보면서 와, 정말 잘 잔다. 코골이 있는 환자가 잠드는 게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저 사람 너무 부러워. 특히 불면증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입니다. 세 번째,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처럼 자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 모든 게 잠만 자면 회복돼. 그래서 푹 자고 싶어. 저한테 와서도 푹 자는 약 주세요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선 그런 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땐 약보단 술이 낫지. 술은 최악이에요. 최악. 처음에는 뇌를 속여서 잠을 쉽게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시간이 되면 뇌를 다 망가뜨려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약은 좀 나아요? 네. 약은 20여 개가 있고요. 이로운 약과 해로운 약이 있어요. 가늠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모두 통칭, 약은 무조건 나빠. 술이 나. 서로 권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름망 없는 정보고, 잠 못 자면 치매 와요. 잠 못 자면 중풍에 걸려요. 수면제 먹으면 무조건 치매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 약이 치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불면을 갖고 있는 그 뇌가 치매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잠은요, 뇌에 각성계가 있고요, 수면계가 있어요. 이게 유기적인 조절이에요. 낮이 되면은 각성계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수면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좀 불분명해지고 별로 차이가 없어지면 이제 잠들기도 어렵고 낮엔 졸려지는 거예요. 하룻밤의 잠은요, 한 6, 7시간 잔다고 칩시다. 깊은 잠은 전체 수면의 10%가 안 돼요. 성인인 경우에. 애들은 30%긴 하지만 우리의 잠은 수면 초반의 깊은 잠, 얕은 잠, 꿈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당연히 꿈잠, 렘 수면으로 돼 있고 선잠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는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은 보통 50 전이에요. 그 전엔 중간에 깨긴 하나 느끼지 못하는데 50이 넘어가면 무조건 깨요. 그걸 인지한단 말이죠. 근데 나이 70 되신 분이 오셔서 저는 중간에 2번이나 깨요. 잠을 못 자요. 아니에요. 70에 2번 깨는 건 정상이에요. 또 연령에 따라서 근데 이 수면 사이클, 수면 시간이 달라지긴 해요. 어린아이들은 10대 초반까지는 어버가도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각성하는 역치라고 해요. 그게 굉장히 높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떨어지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아이 낳고 나서는 잠기가 밝아져서 얕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바삭하면 깨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쩌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잠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그 3가지 요인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연령에 맞는 수면, 그리고 수면 질환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나의 주관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면, 너무 졸리거나 피곤해서 일을 못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건강한 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나흥식입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잘 아시죠? 오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두우면 분비됩니다. 반대로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분비가 멈추지요. 수면 들어가기 전에 졸리다. 여러분들이 깜깜해지면 조금 있으면 졸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멜라토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수면의 질과 패턴이 바뀌어 가게 돼요. 충분히 주무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고, 또 수면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수면이 토막토막 나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지요. 근데 그 상황을 멜라토닌의 분비량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아주 잘 나오던 멜라토닌의 호르몬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 노화와 함께 줄어들게 되죠. 늙기도 서러운데 멜라토닌까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틀림없는 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수면 유도와 관계 있는 멜라토닌의 또 다른 기능은 항산화작용입니다. 학자들이 생명체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멜라토닌입니다. 생명체가 산소를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사를 한 뒤에 그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체는 산소가 없으면 죽지만 그 산소의 찌꺼기인 유해산소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필요악이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찌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명체가 처음 만든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유해산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늠케 하는 내용 아닐까요? 바로 이 항산화작용이라는 멜라토닌의 기능이 모든 세포들이 낮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손상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재워놓고 이 멜라토닌이 그 손상된 세포를 고쳐주고 다닙니다. 다 수리해버리죠. 싹 수리하고, 그러고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를 걷어찰 거예요. 주인님, 자, 일터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딱 깨는 순간 쾌적함을 느낍니다. 잘 주무시면 아주 몸이 날아갈 듯하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미는 장꾸러기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바로 피부가 유해산소에 의해서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을 말씀드릴까요? 항암작용입니다. 야간 근무자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유발인자로 명해봤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 멜라토닌을 분비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암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간 근무자에게 발생한다고 그러는 암 중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유방암입니다. 밤에 빛에 노출되어 제대로 멜라토닌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특히 여성분이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겠죠? 실제로 2022년 6월에 유방암 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죠? 유방암 세포가 있긴 있는데 밤에 훨씬 활발하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멜라토닌이 제어해주면 좋을 것 같죠? 푹 주무시면 유방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를 피해서 칠흑 같은 동굴에서 수면을 취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환한 데서 사냥이나 채집을 하다가 결국은 밤에는 포식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 아주 깊숙한 동굴 속으로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을 충분히 즐기셨겠죠? 우리처럼 네온 사인 가로등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면 아주 잘 나온 상태에서 낮에 있었던 유해산소의 그 폐해도 싹 치료하고 당연히 항암작용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빛 공해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등, 네온사인 자고 있는데 그 막을 방법이 없죠. 커튼으로 막아지나요? 방안은 어떤가요? 전자기기를 포함한 여러분들 머리맡에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우리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면 시의 밝은 조명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돼서 그래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치매,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 발생, 이거 모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고 그 중심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네온사인 가로등을 가서 깨트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는 수면의 질을 훨씬 높이실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저 안대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시면 피부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미인은 장꾸러기가 아니라 안대가 미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신기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수면 부족이 남을 덜 돕게 만든대요. 푹 주무시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2022년 8월에 나온 플러스 바이올로지라는 논문집에 나온 결과였는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쓰셨는데 충분히 주무시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 전체를 이타적인 사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다음날 만성 피로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뇌과학 관점에서는 수면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겪었었던 여러 가지 감각과 관련된 기억들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완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전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자고 나면 우리가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감정의 꼬리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뇌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뇌에 안 좋은 단백질 물질들이 쌓이는데요. 자는 동안에 뇌혈관이 확장이 되고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통해서 쭉 이게 순환을 하면서 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단백질 물질들을 골반 쪽으로 흘러내려 보내서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하다가 중간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변기가 5칸이 있어요. 그러면 4칸만 청소를 하고 한 칸은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뇌와 관련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잘 흘러다닐 수 있는 신체 구조, 즉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인체 모형이 누워있는 자세는 사실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목이 좀 불편한 자세고요. 허리도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대나 바닥에 눕기 전에 허리를 늘려주면서 척추를 스트레칭하면서 누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먼저 앉은 자세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눕는 건데 골반을 뒤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 주세요. 골반에서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늘려서 붙여 나갈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허리를 길게 늘리면서 뼈 하나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누우면서 허리를 위로 쭉 늘리면서 뼈를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눕습니다. 길게 척추뼈를 하나하나 늘려서 붙인다. 이렇게 하다가 등까지 누웠죠? 그 다음에 목도 늘릴 수 있어요.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게 아니라 길게 피부를 길게 늘리면서 목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길게 늘려서 눕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무릎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라잉이라고 하는데, 미국 자세 전문가인 에스더 고케일이라는 분이 이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늘려서 이완을 하고 우리 자기 전에 척추를 길게 늘려서 디스크에 감압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에서부터 머리 뒤쪽까지 길게 늘려서 하나하나 분절분절 붙이듯이 이렇게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웠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베개예요. 우리 베개 유목민, 베개 난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개를 어떤 수집가처럼 엄청 모으세요. 사실 어떤 기성품 베개도 내 신체 사이즈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후기가 좋고 이 베개가 너무 목이 편했어요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사이입니다. 완벽하게 뭐 몇 cm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짱구머리일 수도 있잖아요. 납작형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신체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목은 C자 컵으로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베개를 쓰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롤 모양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걸 목 가운데에 살짝 받쳐주시고 이렇게 베개를 베시면 목을 수건이 살짝 받쳐주면서 피부를 채워주니까 주무실 때 목이 좀 편안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뭐죠? 바로 기능성 베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수건으로 먼저 받쳐놓고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 목엔 편해, 잘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셔서 기능성 베개를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시면서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지 꼭 체험해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지금 무릎을 다 펴는 자세가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에서 허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짧아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는 순간 허리를 이렇게 뜨게 만들면서 오히려 무릎을 펴니까 허리가 젖혀지는 현상이 생겨요. 허리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릎 뒤에 두툼한 이불이나 큰 베개로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 큰 베개를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무릎 뒤에 오금 쪽에 받쳐주시면 일단 무릎이 구부러집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무릎 관절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허리 근육도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허벅지 뼈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근육 길이가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길이가 느슨해지면서 허리로 압박되는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편안한 느낌이 나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좋은데요. 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척 수액을 통해서 뇌에 나쁜 단백질 물질들을 청소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 바로 눕는 자세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뭔가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게 좀 더 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눕겠죠. 이렇게 누우실 거예요. 자,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자, 바로 베개 높이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바로 누울 때 6에서 9cm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내 어깨 폭만큼 높아져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뒤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옆으로 누웠죠? 베개를 베고. 그러면 목과 등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바른 자세 할 때 척추를 일직선으로 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이렇게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자는 게 목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어깨 폭만큼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베개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원래 누워서 베는 베개를 쓰면 보이시나요? 목이 아래로 꺾이죠? 베개가 반대로 너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면, 그러면 목뼈가 위로 꺾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목 디스크를 압박하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반으로 접든 수건으로 받쳐주든 목뼈와 등이 일직선이 되는지를 서로 관찰해 주시고 중립자세가 되는 베개 높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목을 중립자세로 맞췄잖아요. 그런데 허리도 중립자세로 맞춰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래쪽으로 꺾여요. 일반 매트리스는 엉덩이랑 어깨가 아래로 같이 내려가면서 중립자세를 유지하기 좋은데, 바닥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작은 쿠션이나 역시 수건을 말아서 옆구리 쪽에 살짝 이렇게 채워주시면 허리까지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허전해요. 바로 무릎이죠. 무릎이 서로 맞물려 있죠. 대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꺾어서 주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골반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기울어지죠. 중립자세에서 허리가 비틀어지면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뇌척 수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척추가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느낌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어떤 분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지만 잠이 잘 온다, 그래서 매일마다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자세로만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눌리는 쪽이 항상 똑같겠죠. 피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피도 물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신장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무실 때는 왼쪽으로도 누워 주무셨다가, 처음에 잘 때 오른쪽으로도 누워 주무셨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깨어있을 때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깨가 한쪽으로 눌리거나 한쪽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이렇게 피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을 주무실 때 한쪽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교차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반대쪽으로도 잠이 잘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이 벌써 90도까지 비틀리게 됩니다. 우리 뇌척수액의 흐름도 안 좋아질 뿐더러 일단 목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데, 되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불안해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가슴을 내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등에 엎여 있거나 엄마한테 안겨 있으면 우리가 포옹을 하면 가슴이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압박받는 느낌이 사랑을 받는 그런 경험들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럼 이렇게 또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 분들이나 아니면 수면학자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베개를 끌어안고 자라 그래요.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끌어안고 자는 게 아닙니다. 베개가 가볍잖아요. 가슴을 압박하면 좋겠죠? 베개 안에 모래주머니를 꽉꽉 채워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몸이 빨리 이완을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모래주머니 없잖아요. 이럴 때는 책을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서적을 이용합니다. 전공서적, 두꺼운 책일수록 좋아요. 여기다가 전공서적을 넣으세요. 네, 끝났습니다. 가슴 쪽으로 책의 무게를 이용해서 눌러주고 주무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로 내 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에 주무세요. 그런데 자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네, 뒤척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흐트러져요. 괜찮습니다. 처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때는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꾸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런 움직임을 그냥 허용하시고 처음에 잘 때 자세를 가지런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인체는 그 자세를 기억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른 자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코슬립 수면의원 신홍보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 3가지,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기억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난 불면증은 아닌데 그래도 잠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내가 한번 지켜볼 생각이 있어, 이런 분들도 좋고요. 그냥 내 일생생활 중에 이런 것도 실천하면 건강에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되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은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 생체거든요. 살아있는 생체잖아요. 이 생체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리듬이 있어요.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리듬입니다. 쿵쿵쿵.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숨 쉬는 것도요, 한 4 내지 5초에 한 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리듬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위장이 움직이는 것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밥대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도 있고요. 또 사람이요, 1년 중에 몸무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겨울철에는 조금 몸무게가 늘고 여름에는 좀 빠지고. 다 리듬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 리듬, 그죠? 24시간 리듬.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자고 깨는 게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이면 우리 뇌가 언제 잠 오는 신호를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가 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11시에 버스가 온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11시에 가서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 버스가 10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나요? 아마 그런 버스는 안 기다릴 겁니다. 그죠? 일정한 시간에 잠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될까요? 12시에 자야지 7시간의 수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관되게 7시에 계속 일어나면 우리 뇌는 계산해서 12시에 잠 오는 신호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2시에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저 원래 그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제가 출근해야 돼서 7시에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말에는 어떡할까요? 주말에는 늦잠을 주무세요. 예? 9시, 10시까지 늦잠을 주무시거든요. 그 리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에도 일정한 시간, 휴가를 가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 동안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특히 할머니들한테 뭐 운동은 어떤 걸 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1시간 걸어요. 이렇게 1시간 걷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1시간도 안 걷는 분보다는 낫지만 1시간 걷는 게 과연 운동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생활이고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심장이 빨리 뛰고 땀도 좀 나고 이런 게 운동입니다. 내가 잠을 좀 더 잘 자고 싶을 때는 운동의 양이나 강도를 늘려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햇볕을 봐라. 햇볕 보는 거 뭐 누가 햇볕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햇볕 보죠. 근데 그거가 잠을 잘 자는 비결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보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이게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밤에 쏟아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햇볕을 보는 거는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멜라토닌은 빛하고 상극입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근데 낮에요,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멜라토닌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쫄쫄쫄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분비될 멜라토닌의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원치는 않으시겠죠. 낮에 밝은 데서 보낼수록 멜라토닌이 하나도 분비가 안 돼요. 그게 다 저축이 됐다가 밤에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쏟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을 훨씬 더 잘 자겠죠, 그죠?